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조금 전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장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에 쏠려있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퍼지면서 반도체 빼고 제약바이오, 금융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6% 약세로 4,127포인트, 코스닥도 오늘은 하락합니다. 0.3% 내림세 903포인트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입니다. 10만 3,100원, SK하이닉스가 1.5% 가까이 하락합니다. 6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LG그룹 계열사 사장들과 벤츠 회장이 회동을 가진다는 소식이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1.3% 가까이 내립니다. 46만 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고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입니다. 현재 거래가 7만 8,600원, 삼성전자 강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현대차는 0.5% 약세입니다. 27만 4천 원. KB금융이 1.3% 가까이 상승합니다. 13만 6,400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2.68%, 오늘 10위권 내에선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보합, HD현대중공업이 1% 가까이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53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0.7%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줍니다. 55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 내림세로 15만 3,700원. 에코프로도 1.1% 추가적인 약세 보여줍니다. 9만 2,500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오늘 0.25% 약세입니다. 39만 3,000원. ABL 바이오 어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했었는데 현재 보합입니다. 12만 6,700원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확인하시죠. 펩트론이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줍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7% 오름세, 거래가 29만 9천 원이고요. HLB는 1% 내립니다. 4만 9,750원. 리가켄바이오가 어제 큰 폭의 오름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3.5% 조정받고 있습니다. 16만 4,700원. 삼천당제약이 0.7% 가까운 약세로 22만 7,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는 상승합니다. 1.4% 가까운 오름세, 현재 거래가 44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R 관련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CXL D램 세계 첫 대량 양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일부 종목들 강세 보였었는데요. 현재 CXR 관련주 내에서는 TLB가 0.9% 오름세로 6만 9,500원, 코리아 서키트가 6% 강세입니다. 3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오셈이 1.3% 오름세로 12,480원, 오킨스전자가 2% 상승세입니다. 9,670원, 파두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테마를 보자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관련해서 또 어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증권가 분석도 있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는 현재 D&D 파마텍이 7.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동제약과 올릭스, 넥스턴 바이오, HLB 펩까지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 매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946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81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72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26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43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81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최근에 고환율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 3원 30전 오른 1,469원에 개장을 했고요. 계속해서 환율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시 기준으로는 1,471원 60전이었고 지금 1,4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양대 지수가 상승 전환됐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4,152포인트, 코스닥은 0.54% 오르면서 911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장 초반이어서 시장 변동성 클 수 있으니 흐름은 좀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김태성 IS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능 있는 날이어서 개장은 1시간 좀 늦게 네.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전일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약간의 이제 조정세가 좀 보이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출발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이번 주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테크 기업들에 대한 차익 매도, 실망 매도 물량이 어디로 갔느냐, 시장 바깥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시장 안에서 돌았느냐를 놓고 봤었을 때 제약바이오주 쪽으로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플랫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시장의 자금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장 출발 이후에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요. 셀트리온 제약, 한미약품 그리고 알테오젠 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왜 자꾸 매도 우위냐라고 한다면 역시 환율 부담을 뺄 수가 없어요. 그쵸. 1,470원까지도 네.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일단 환율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은 저는 약 4가지로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지금 금리 차가 조금 역전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다 오랜 기간 보니 역전돼 있죠. 결국에 이제 강달러 현상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밖에서 이제 수익을 내서 이걸 원화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원화로 유입되는 양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또 이제 반대가 아닙니다. 그 이어서 국민연금이 지금 연 200억 달러를 지금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시장에 개입할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했었을 때는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에 들어가 있던 달러까지도 지금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엔 이제 원화의 약세가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좀 개선이 될 요소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다라는 게 조금은 속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압박을 좀 가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매도 우위, 개인들이 사자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수급 흐름을 보면 사실 기관이 방어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외국인이 팔면 그걸 물량을 좀 기관이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모습. 오늘은 좀 매도 우위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수급의 구조적인 흐름도 기관 중심으로 또 바뀐다,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기관, 특히나 연기금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을 뭐 줄인다 만다 했었던 게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의 뉴스였던 것 같은데, 또 이번 주 초에 흐름을 놓고 보면 그래도 일정 부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좀 살아있음을 좀 느낀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지금 압도할 만큼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장중 수급의 변동성을 항상 예의주시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물론 시장이 괜찮았지만 이틀 전후로 시선을 놓고 돌려보더라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출발을 했으나 장 중반, 후반 대다수의 섹터가 윗꼬리를 달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전환을 좀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언제든지 조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중 외국인들의 수급, 여기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방어를 해주느냐 여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좀 버텨주는 건 개인의 현물 매수 혹은 파생시장에서의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분들은 매수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버텨주고 있지만, 이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매수 포지션만 구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들이 만약 어떻게 보면 청산,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수익 청산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또 가파르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염두하시고 분산 투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사실
그 화두는 이거죠. 변동성이에요. 이거 우리장도 그렇고 미장도 마찬가지인 네. 건데 우리장을 놓고 보자면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들이 최근에 이제 B2, 소위 그렇죠. 이제 신용을 빌려서 많이 주식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반대 매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네. 있단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 주신 B2가 결정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데 그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상품이 본주가 아니라 ETF 중에 2배, 3배 레버리지의 레버리지 상품을 지금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이 하락 걸렸을 때 사실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릴 정도로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바로 B2의 B2 또 그 B2의 또 B2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ETF 상품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ETF 상품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 ETF 상품에 포괄되어 있는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도가 될 때는 바스켓으로 시장가 매도로 어떻게 보면 실망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특히나 서학개미 분들에게 뭐 미국 주식을 살 때도 지금 본주를 사시는 게 아니라 TQQQ처럼 뭐 2배짜리, 3배짜리 ETF를 또 사시고 또 미국 시장에 코스피 3배짜리 ETF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수급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민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의 그렇죠. 흐름이 사실 변동성을 즐기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2배, 3배짜리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에 많이 투자들을 하시는 건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건 조정장에서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염두에 두고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제 자금의 순환매 네. 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기술주 성장주 위주에서 아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서서히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을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고 기대되고 있고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럼 반도체주는 확실히 힘이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일정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다들 같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다 지금 같은 반도체 고민일 주들을 거예요. 네. 더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약간 이렇게 밀릴 때 사야 되느냐, 많이들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보다 기간적인 일정적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9일에 있습니다. 네. 19일 이후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물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다는 TSMC 이번 실적에서 이 성장률에 대한 물음표가 좀 붙었었거든요. 아니 엔비디아가 그렇게 물량을 많이 줬다는데 TSMC가 이렇게 성장률에 대한 물음표가 붙는다면 혹시 모를 엔비디아의 약간의 가이던스 하향 혹은 가이던스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또 투자 심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AI 반도체임이 틀림없는 건 엔비디아가 쉬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공백을 메꿔주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쉬어갈 때 AMD, 엔비디아가 쉬어갈 때 애플이라든지 브로드컴, 퀄컴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에 여전히 반도체 IT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살 거냐 아니면 비중을 줄일 거냐는 저는 19일 이후에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편하시다면 전체 가지고 있는 수량의 10에서 2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겠지만 본진은 그대로 저는 들고 가시는 게 여전히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클이 소위 말해서 우상향 사이클이 끝나기는 아직 멀었고 네. 다만 이제 거기에 주가가 얼마나 선행했냐 여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나온 논란은 이제 AI 주가들이 좀 선행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산업의 성장성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의심할 여지는 없죠. 없다. 네.
그 분수령이 딱 19일 엔비디아 실적이 될 네, 수 있다는 수 말이잖아요.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산업적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주가는 보통 6개월에서 길면 1년을 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우리가 보통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많은 시장의 어떤 참여자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IT와 AI 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실적이 동반한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금액의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는 이걸 고평가로 보기보단 일단은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한 그런 변명들을 좀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은 잘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의 개인적으로 약간의 고점 논란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은 오픈 AI 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오픈 AI가 지금 규제를 덜 받은 상태에서 여러 기업들과 협업한다라는 이야기로 뭔가 밀릴 때마다 조금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카드들을 좀 꺼내겠지만 만약 상장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그때가 세론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언제 상장한답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곧 하지 않겠나라는. 상장은 사실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대단위의 자본금을 모으지 않으면 지금 오픈 AI가 하겠다는 불가하죠. 네, 캐펙스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젠간 IPO를 분명히 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 딱 오픈 AI IPO가 세론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IPO의 목적이 시장에 자금을 끌어당기는 데 이제 가장 포인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타이밍을 봤을 때 그때가 가장 정점이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각을 무조건 기술주, 반도체 이쪽 시각에서 서서히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그래서 비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주목받는 곳이 눈에 띄게 몇 가지가 있죠. 네. 지주도 그렇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증권주란 말이죠. 이제 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꽤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구나. 네. 지금 증시가 화랑은 화랑이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죠. 이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모든 공통점이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높여볼 필요는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손이 안 나가는 섹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좋다 하지만 주변에 반도체주가 여전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도 꿈틀대고 있고 여기에 전력주들도 그동안의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상황 속에 네. 사실 증권주, 지주사 사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 증권, 은행,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들 이제 안 보셨을 sek터가 바로 이제 증권주이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 배당에 대한 혹은 연말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으시다면 증권주는 한번 또 관심 있게 볼만하다. 대신에 증권주라 해서 다 비슷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면 저는 두 기업.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보시는 게 맞다. 왜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와 배당의 비율이 50대 50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구간이고 삼성증권은 자사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지금 연평균 35%에 달하는 지금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배당을 더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과 함께 배당의 수익까지 커져간다 했었을 때 그리고 배당 분리가세 25%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볼 때는 삼성증권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자사주에 대한 특혜까지도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이 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조금은 다른 기업들 3분 대비 실적이 좀 어닝 쇼크였죠. 안 좋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일회성 비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이 된 건 미래에셋증권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를 좀 짚어보죠. 2차 전지 주가가 요즘에 아주 좋았어요. 네, 특히 이제 그 ESS를 네, 확실한 테마로 해서 2차 전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쵸.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니고 네. ESS로 갔다. ESS를 붙인 2차 전지는 그럼 어디까지 강세를 얼마나 그럼 투자자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전체 해당 기업의 매출 구조를 100이라고 봤었을 때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제품에서 나오는 매출의 비중이 적어도 전체 매출에서 저는 25에서 30% 혹은 40% 이상 넘어가야 해당 뉴스의 실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전체 매출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이 뭐 10% 미만인 회사들은 네. 아무리 해당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매출 비중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저는 리밋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을 여러 가지 좀 찾아봤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인데 여기도 너무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중소형 기업을 좀 살펴보니까 한중 NCS라고 하는 기업은 그나마 정말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오는 매출이 75%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이 ESS에서 나오는 기업이라서 저는 한중 NCS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그럼 25%는 다른 데서 나오느냐? 그 25%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소모품 공조 제품으로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 100%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오는 기업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을 바라보신다면 소재야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유럽에서도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품보다 BESS 그러니까 배터리로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리튬이 가장 많이 또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재주들이 먼저 올랐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힘을 내줄 수 있는 기업은 셀 기업과 함께 한중 NCS처럼 전체 매출 비중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니까 소비주와 유통주도 짚어보죠. 네. 일단 2차 소비 쿠폰까지도 다 지금 네. 지급이 됐고 소비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를 보면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좀 오른 측면도 있고 네. 소비가 확연히 살아나는 최근의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연말이잖아요. 네. 그럼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 그럼 이제 유통주에도 눈을 돌려볼 때가 아닌가. 근데 사실 최근에 움직인 유통주 대표적으로 시세 가장 좋은 기업을 뽑아보자면 GS 리테일인데 이번에 소비 쿠폰을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했냐 봤더니 품목으로는 안경에서 가장 많이 수요를 했다고 하고 점포로 보면 편의점에서 정말 많이 사용했다라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이 무한정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아마 다들 한 80 받으신 것에 7, 80% 혹은 다 쓰신 분들이 이제 많은 상황이라 네. 소비에 대한 연속성이 다음 달에도 혹은 내년 1분기에도 과연 나타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저는 리테일 쪽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그리고 이제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돌아볼 필요는 됐다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날씨가 추워지면 롱패딩 혹은 이제 롱패딩에서 유행이 이제 또 쇼패딩으로 바뀌어서 또 패딩을 만드는 기업들 봐야 된다. 뭐 FNF라든지 영업무역 이런 기업들 많이 좀 이야기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소비주들을 좀 보고 유통주들을 봤지만 화장품은 실적의 뒤통수를 좀 맞은 것 같고요. 리테일 쪽은 연속성에 대한 고민은 저는 좀 나온 상황이라 만약 본다면 관세 여파 때문에 급락했었던 변동성이 있었던 네. 의류주를 보는 게 조금은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이야기를 가보죠. 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나온 거는 미국 하원에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이 최종 가결됐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남았고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러면 셧다운은 이제 종료 네, 절차를 거의 다 밟은 네. 셈이 됐네요. 그렇죠. 자, 셧다운 리스크가 사라졌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발목 잡고 있던 게 사라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확인해야 될 건 10월 달에 이제 지표들인데 10월 달에 지표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마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게 풀린다라고 하면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긍정적인 상승세의 연속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이미 그저께부터 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막상 이것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반응할 만한 요소로 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투자 자금이 전반적으로 다시 좀 순환매 차원에서 옮겨가는 듯한 양상으로 간단 말이죠. 일단 최근에 고용 지표도 안 좋았고 그렇죠. 기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좀 꺾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방어라든지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뭐 소위 가치주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눈길이 옮겨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경기의 방어주 성격의 저평가 기업들을 매수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순환매를 쫓아가신 분들이라면 오늘 또 순환매 성격으로 제약바이오가 또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네. 네,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이미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한국전력 괜찮습니다. 지역난방공사 괜찮습니다. 이거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ABL 바이오 괜찮습니다. 한미약품, 셀트리온 괜찮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또 시선이 많이 또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 쪽보다는 순환매에 대한 어떤 속도를 좀 따라가긴 버겁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이라도 물론 이제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실적 좋고 라이센스 아웃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약 30년 만에 상속세 공제제도를 손질합니다. 지금의 공제제도는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100% 넘게 올랐죠. 하지만 공제제도는 제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논의는 늘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언제나 뜨거운 감자죠. 상속세 손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월드 텍스연구회 안창남 회장 나오셨고요. 또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우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자 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의 이 상속세 개편 방향은 공제 한도를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향성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 2000 국세 통계연보를 보면은 우리 상속세 납세 인원이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5.9% 정도가 됩니다. 종전에 선진국은 대부분 1%, 2% 내외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각종 공제액 자체가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른 걸 반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이 실질 과세 원칙인데 물가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세법이 그때 적시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납세 인원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이것은 공제액을 높이든 비정상적인 상속세제를 고치든지 간에 일단 수술을 하여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준 자체가 너무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IMF 이전에 만들어진 그때 즈음에 만들어진 거면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가죠. 사실 그 사이에 경제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자산 구성이나 가치 이런 것들도 확연히 다 바뀌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너무 옛날 기준 아니냐. 지금 일단 논의의 출발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동 교수님? 예, 뭐 기준이 예전에서 이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일단 맞습니다. 맞는데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상속세 문제는 상속세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개인이 살아 생전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죠. 그리고 사망을 했을 때는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이 될 때 그때 상속세라는 것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개인의 전체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세든 상속세든 본질은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조금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이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소득세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상속세 비중은 높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은 뭔가 하면 소득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창출됐을 때는 소득세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상속세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가 상속세이긴 하지만 네. 상속세 하나만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보다 높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득세 부분에 대한 조정, 다시 말하면 조금 올리는 부분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조세 체계와 관련해서 전체 개인의 세부담과 관련해서 올바른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소득세 부분은 살짝 빼고 상속세만 바라본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일단 저는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성은 맞다. 다만 전제 조건은 소득세 부분은 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낮았던 이유는 사실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한 순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 돈들이 소위 말해서 경제 발전에 좀 쓰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리 경제 상황에 기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재투자 측면인 거죠. 네. 빼가는 것보다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다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경제 성순환을 통해 가지고 전체 부가가치 경제부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소득세 비중을 봤을 때 사실 좀 너무 지나치게 낮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우철 교수님. 네, 지금 두 분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율은 낮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세 전체 중에서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있는 세수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상대적으로나 또는 절대적 기준으로 봐도 고소득층의 경우에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소득세 비중이 낮은 건 면세자가 많고 공제가 많아서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이 현격히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거죠. 그 부분이 낮은 것이 과연 고소득층의
문제냐? 저는 보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문제는 고소득층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근데 자산가들은 상속세에서도 높은 세율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50%죠. 소득세율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자산가에게 소득세나 상속세는 다 높은 편이다. 높게 체감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만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작년에 정부가 아주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네. 당시 민주당 야당이었죠. 반대로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고 이제 여당이 됐는데 중산층의 요구나 불만에 이제 어떤 집권 정당이 되면 책임이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선거도 다가오고 있을 것이고 결국 작년에 못했던 상속세 개정을 지각 개정하는 것 같다. 이제 여당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가장 상속세에서 쉽게 그러나 거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던 문제는 지금 앵커도 얘기하시고 우리 두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던 너무 자산 가치는 20배 가량 올랐는데 네. 지난 20년간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이 너무 옛날. 예, 그래서 상속세 부담을 이제 중산층에까지 전이되는 이 문제 이것만큼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거든. 가장 소극적인 정도의 범위지만 변화폭이지만 정치권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꿨고요. 일단 전체적인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처음 이제 들어봤고요. 항목별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 배우자 공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우자 공제 한도를 이제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아예 폐지하자는 안도 나왔고 자 이거를 일단 배우자 공제에 대한 부분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소위 부부가 같이 기여한다 이제 이런 측면의 경향이 더 강해지면서 지금 공제 한도에 대한 높이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되고 있단 말이죠.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의 의미가 원래는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속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유럽은 이제 없는 데도 있죠. 네. 미국, 프랑스, 뭐 독일 같은 데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그 배우자가 통계적으로 한 5년 뒤면 또 사망합니다. 그럼 또 이제 자녀 세대에 그러니까 네.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오른쪽 주머니가 왼쪽으로 돈이 왔는데 이때 한번 상속세 내라고 그러고 또 왼쪽 주머니가 다른 쪽 주머니 할 때 또 상속세 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세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저는 상속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폐지를 하는 게 맞다. 네. 이건 김출 교수님 먼저 의견 드릴까요? 예, 저희는 뭐 배우자 공제를 무척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상속 큰 개폭 얘기 나왔을 때 네. 저희들이 정부는 이제 반영을 안 했지만 유산취득세 도입과 동시에 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무한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사실상 공제를. 지금 안 교수님 너무 다 잘 설명하셨습니다. 세대 간에 걸친 부의 세습을 막는 거였지 아내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세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노력자죠. 동업자죠. 그 다음에 5년 많으면 7, 8년에 돌아가실 수 있는데 자식이 볼 때 너무나도 부당하겠죠. 세금을 2배로 내고 나면 2번 내고 나면 정말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폭의 개편에 대해서 정부나 보통 여당은 소극적일 수 있는데 과연 1, 20억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의미가 없다. 폐지가 맞다. 김현대 교수님.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이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해주는 거 맞다라고 저는 방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이 현재. 공이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 올해 초에 이 상속세 관련해서 공청회 때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현재보다는 조금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거였고, 근데 왜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 넓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도를 두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네. 법리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이제 안창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공동으로 기여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공동 재산입니다. 특유 재산이 아니라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수평간 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기본적인 이념에 반한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떤 게 이제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전액 우리가 공제를 넓혀버리면 어떤 문제냐 조세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세 회피요? 왜냐하면 배우자한테 한번 넘겼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속을 받는 시점에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시가로 그 가액이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피상속인이 돌아갔을 때보다 나중에 배우자로 갔다가 수평 이동했다가 지금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부담 회피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배우자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그 배우자한테 갔던 부분이 이제 직계 비속에게 상속이 될 때 이 네.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처음에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 돌아갈 때 그 부분에 합쳐가지고 세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이연시켜 주자는 겁니다. 아예 면제시켜 주자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갔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배우자 자녀들한테 갈 때 그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유산세 체계에서는 맞다라는 거죠. 좀 어렵네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예, 예, 예. 어려운데. 근데 그러면은 여전히 이중과세 논란은 풀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제 이중과세라는 것은 사실 이중과세를 금지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고요. 이중과세가 근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시는 불합리하다라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내는 세금은 아니고 물론 그 소득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만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논란은 사실 우리 학계에서는 그거는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는 부분을 관과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란은 좀 설득력이 많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예, 의견 추가로 듣겠습니다. 교수님 지적은 아마 이러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그때 그 상속 재산이 100억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한 7년, 8년쯤 지나가서 이제 모친이 사망할 시점 되니까 그때 그냥 150억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과세를 100억으로 할 것인가, 좀 150억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아마 교수님 지적은 그때는 150억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같고, 그러면 안 그러면 도중에 모친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증가한 그 50억에 대한 자산 50억에 가치. 대한 자칫하면 이렇게 일실될 우려가 있으니 그때는 세법을 우리가 과세할 때 모친에 대해서 부부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면제를 해준다면 네. 그때 자식이 상속을 받을 때는 그때 상속가액을 100억이 아닌 150억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근데 그 상속 시점이 문제가 될 텐데 상속 시점은 그때는 이제 세금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을 어렵네요. 받을 때 세금을 내고 다시 모친으로부터 또 받을 때 또 150억에 또 세금을 내는 것은 이건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렇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엄마가 아버지가 100억, 엄마가 150억, 그다음에 자녀가 150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치면 그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부 간의 이제 재산의 증여 공여가 과연 의미가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한 내 것인데 그냥 줬다. 그럼 증여세를 내야겠죠. 보통 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 게 과연 내 것을 그냥 주는 거냐? 즉 받는 사람은 아무런 노력이나 그거 없이 횡재를 한 거냐? 보통 증여세를 우리가 선물세, 기프트 텍스라고 번역하거든요. 네. 노력하지 않고 큰 선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아내가 과연 남편이 정말 준 거냐 이거죠. 두 사람 모두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위자료가 수조 원대의 위자료를 받는 최근에 사건이 있었죠, 작년에. 그때 위자료를 받는데 과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든 소득세든. 왜냐하면 이건 그 아내의 몫을 가져간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세대를 거쳐서 세습이나 이제 세대 간 그 어떤 자산을 주고 받을 때 그런 개념이지. 아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 불평등의 개념이 이런 것들은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일단 예. 대법원에서 그 공유물 분할의 논리를 가지고 원래 내 걸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 자체가. 네. 그것을 부인이 이제 남편이 사망하니까 부인 앞으로 넘어가는 것은 내 걸 내가 가지고는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공유물 분할의 법리라고 하는데 이때도 양도소득세 자체가 대법원에서는 그 법리를 적용해서 과세하면 안 된다 이런 판례는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세가 어느덧 중산층에까지 적용된다라는 이제 논란이 번진 게 사실 이제 주택 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논란이 좀 빚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상속받으면 추가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좀 상속세에 대한 거를 대폭 좀 부담을 낮춰주는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동 교수님?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거주권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예전보다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짐으로써 그로 인한 어떤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제 1세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좀 경감해주는 방향은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예. 얼마를 빼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서초라든지 강남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뭐 30억, 60억 이런 주택들을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 빼줄 것이냐 아니면 현재처럼 일정한 금액만 빼줄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논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서울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대충 한 19억 정도. 그러니까 옛날로 표현하면 30평대 기준으로 본다면 네.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현재 지금 기준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가구를 이제 5억 원,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입니다. 그러면 합의 10억 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6억 원입니다. 그럼 합하면 한 16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평균 매매 가격보다는 약간 조금 낮은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금액을 지금 좀 올리자라는 게 아마 개정안으로 나온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는 좀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더 올리자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에 어떻게 보면 전액 공제를 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무 지나친 세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도 그거는 맞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속세가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일종의 사망 부유세였습니다. 사망한 분이 부자였으면 사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당시 저희들이 IMF 전에 한 1,500명 뭐 이랬어요. 1년에 상속세를 내시는 분이. 네. 지금은 고령화도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 자체가 자산이 많아져서 과연 이분들한테 매기려는 게 우리 당시 상속세 취지였냐 이거죠. 중산층 과세가 상속세 취지였냐. 중산층이 내는 세금은 이제 부유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표 조정 안 하는 바람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꾀한 결과 축적된 자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죠. 이분들을 상속세의 주요 대상에 놔야 되느냐. 저는 우리의 원래 상속세 취지는 부유세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네. 그 법적 취지가 지금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제를 바꾸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허용 가능한 부의 세습이냐. 제가 볼 때는 보통 서울의 중산층의 최소 자산, 그러니까 평균적인 자산이 한 집 한 채거든요. 아파트일 거고 여기서 아파트는 보통 15, 16억 내외이기 때문에 네. 최소 20억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부유세 상속세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는 거겠죠. 이걸 계속 놔두면 이제 서울에서 보통 사람, 집을 갖고 있는 보통 유주택자가 돌아가시면 전액 모두 다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최고 세율까지는 안 갑니다만. 하지만 주요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최고 세율 근처까지도 가죠. 그래서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이제 여야 정부도 그렇고 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적어도 한 채 정도는 특권적인 부의 세습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네. 자식한테 죽을 때 집 한 채 놔주는 것까지 혹독하게 엄격하게 세금을 다 걷어서 뺏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다들 뭐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강남에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많이는 없겠죠. 요즘에는. 네. 예. 만약 그런 경우라면 네. 그런 경우는 동거한다면 예, 부양도 하고 동거도 한다면 만약 근데 그 집이 뭐 50억이든 뭐 얼마든지 간에 불문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세대주가 돌아갔다면 네.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상속세 낼 만한 돈이 있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세금 때문에 자기 거주 공간에서 이 억지로 퇴출당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금 입장을 조금 떠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욕구이지 않겠습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법과 세제가 좀 더 좀 관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근데 뭐 80억, 100억인데 여기까지 이것은 이제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세법 세제가 제너러스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정정할 게 있어서 네.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봤는데 서울시 지금 평균 매매가가 13억이더라고요. 30평대가. 자꾸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상속세 부분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중산층 이상 또는 이제 고소득층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이제 30억짜리 아파트, 40억짜리 아파트가 사례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게 평균을 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송파,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 같은 경우에도 평균 매매 가격이 19억이에요. 근데 지금 공제해 주는 건 16억입니다. 현재도. 네. 현재도 16억인데 그걸 이제 더 올리자는 개정안이 나온 건데 사실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사실 주식 양도 우리 차익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주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의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좀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나오는가 하면 왜 1가구 1주택에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냐. 그러니까 또 또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또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예전에는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니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늘리자라고 해서 또 강남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서 또 주택 가격을 견인을 하니까 이제 또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는 정답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세부담의 형평성,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1가구 1주택이라고 뭐 30억짜리 아파트, 40억 아파트를 공약을 했다고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고 무조건 세부담을 줄여주는 이 방향은 조금 공평에 어긋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저희가 토론을 참 많이 진행했는데 할 때마다 참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명쾌한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가 참 힘든 주제여서 네, 토론할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녀 공제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자 공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자녀 공제 한도를 좀 많이 획기적으로 높이는 안이 나오긴 했는데 네, 무산됐죠. 자녀 공제 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김 교수님?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 작년이었죠. 작년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에서는 5천만 원을 5억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를 기초 공제를 합치면 저 거의 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일괄 공제를 꽤 올리는 아니고 배우자 공제도 올리는 이제 아닌데 사실 배우자 공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결국 네. 자녀한테 상속되는 시점에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5억까지 예를 들어서 공제를 맞추려고 한다면 네. 배우자 공제 빼고 그 자녀 공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자녀 공제를 포기하면 일괄 공제를 받으니까 일괄 공제나 일괄 공제에 다른 걸 합친 거나 자녀 공제만 적용한 거나 그 가액이 제 생각에는 한 10억 이상으로는 최소한 가져야 맞을 거다. 그러려면 10억 이상이요? 그렇죠. 자녀가 2명이면 5억씩이면 각각 5억씩에서. 그래서 기초 공제에 자녀 공제를 더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파트 서울에 한 15억짜리 아파트가 과세가 거의 되지 않는 수준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보다 5천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고 상당히 높여야만 가능하다. 5억 정도가 작년에 나왔었던 5억 정도의 인상폭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이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제 비판에 휩싸였던 것도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액 자체가 30년 동안에 물가는 올라갔는데 공제액이 이게 같이 이걸 반영하지 못하니 이건 정말 세금을 걷기 위한 세금이 돼버렸던 거였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억지로 세제를 통해서 부를 갖다가 이렇게 세수를 막겠다고 하는 그런 장치가 좀 거슬렸던 거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유세가 정말 상속세는 돈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인데 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돌아가신 분의 5.9%가 이걸 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1%에 비해서 너무 높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국세 통계 음보를 보니까 과세 표준이 20억 이하, 10억에서 20억 사이가 이게 41% 정도 됩니다. 여기 제일 많이 몰려 있네요. 예, 거기가 다 몰려 있습니다. 네. 10억에서 20억은 27.3%, 20억에서 30억이 14.1%. 요게 주로 여기가 다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디자인을 한다면 예를 들면 배우자 공제 이런 거 전체를 놓고 아까 전체를 디자인을 한다면 아마 20억 언저리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속세 납세 인원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과 얼추 비슷하게 갑니다. 약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약 한 20억 정도의 공제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나머지를 다시 이제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가족 공제, 자녀 공제도 높이고 일괄 공제, 기초 공제도 높이고 뭐 이런 여기서 논의가 안 된 다른 공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정부가 내가 이게 상속세 세수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있으니까 이것은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공평의 잣대로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네. 그 공평을 아까 지금 집 한 채, 서울의 집 한 채로 볼 것인가? 그러면 서울의 집 한 채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건 억셉터블하다, 수용 가능하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내려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저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권적인 부의 세습 또 이런 건 강하게 과세하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그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수준으로는 그렇게 특권적인 부의 세수를 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냐면 기초공제를 5억으로 올리고 자녀 1인당 공제를 5억으로 올리면 그게 15억이야. 자녀가 2인이라고 할 때. 네.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지금 기초공제는 2억이고요. 자녀 공제는 지금 5천만 원. 5천만 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이번 거의 16년의 일부 그 공제한도 개편은 있었지만 세율 정해주고 한 이후로 상속세는 거의 20년간 거의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제도를 오랜만에 바꾸는 대신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큰 폭으로 바꿔야 변화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현실적인 공제 적용액이 거의 10억 중반은 가야 타당한 개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세 대상을 이제 좁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럼 어떻게 좁힐 것이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 건데 저는 자녀 공제 이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반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괄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자녀 공제가 지금 현재 5천만 원인데 네. 그걸 만약에 5억 원으로 올려버리면 예. 16억 아파트, 18억 아파트라고 지금 가정을 해버리면 자녀 숫자에 따라서 우리 세부담의 차가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너무 세부담의 형평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자녀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확 줄어들고. 줄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면세점으로 이용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금액 이하까지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측면으로 가는 거고 사실 그게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정합성이 맞습니다. 대부분 나라들도 거의 기본적으로 자녀 수와 상관없이 기본 공제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 공제 한도와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너무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인적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불공평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참에 그냥 기본 공제를 그냥 일괄적으로 올려서 면세점으로 활용하자라는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습니다. 방향은 과세 대상 인원을 이제 줄이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기본 공제 폭을 올리냐, 자녀 공제 폭을 올리냐. 근데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과세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유산세라고 통칭하는데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기는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나눠내는 구조입니다. 자식들이. 그런데 해외 주요국들은 다 유산 취득세 방식을 쓰기 때문에 자녀들이 n분의 1로 나눠 가졌으면 n분의 1을 세금을 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크게 낮아지니까 세금 내는 게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산취득세를 이제 많이들 선호하시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크게 갈립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면 지금 같은 자녀 공제를 그렇게 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거기에 스며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n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나눈 상태에서 예, 이제 예. 과세 대상이 근데 되는 이제 거니까. 나누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공제를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가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유산취득세 가는 게 큰 흐름에서 시간의 문제지 결국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녀 공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희들이 격렬한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로 한 가지 네. 말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산세 제도랑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영국 그리고 덴마크입니다. 근데 영국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공제 금액이 면세점을 활용을 하지 자녀 숫자에 대해서 연동을 하고 있지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50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유니파이드 뭐 공제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빼주기 때문에 자녀 공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과세 체계화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왜 첨언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유산세라는 과세 체계를 급격하게 지금 유산취득세로 지금 바뀌기는 좀 힘들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법의 개정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기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최고 세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정에서 사실 이 얘기 꺼낼 때 사실 두려워요. 경론이 하도 오가가지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사실 지금 이제 뭐 얘기해서 지금 증시 활성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지만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이제 보기 때문에 일단은 50% 상속세 최고 세율을 지금 좀 낮추자 30에서 40% 수준까지 낮추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토론을 했지만 그 사이에 또 조금 의견이 바뀌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회장님. 네.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이제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가 한 5% 정도 됩니다. 네. 유럽이 한 40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 우리가 상속세 때문에 나 도망가고 싶다. 그럼 어디가 살래? 하는 그 나라,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진짜 반드시 높다. 이렇게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 예를 들어서 할증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60%까지 올라가니까 경영계에서는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 때문에 네,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들었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명목세율 50%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 높으니까 반드시 고친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아까 공제 감면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부의 세습을 갖다 좀 막아야 됐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했던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서로 보완도 있고 네.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OECD가 낮으니까 OECD 회원국가 낮으니까 우리도 낮추자 이런 주장보다는 네.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공제율 같은 거, 그다음에 배우자 비과세 같은 거, 아까 교수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150억, 200억까지는 우리 과세하지 않을래. 막 이렇게 되는 공제액이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이 세율 문제에서는 저는 좀 근데 이번 안에서는 사실 좀 후순위로 밀리긴 했는데 없습니다. 예. 네, 없기는 한데 그래도 늘 뜨거운 감정에서 네. 결국 이제 명목세율 얘기하셨지만 네. 실효세율 얘기 측면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 김현동 교수님. 저도 이제 일단 시급성은 좀 떨어진다. 그 이유는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세 과세 체계는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식의 대규모 개편이 필요한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세율을 건들 이유는 없고 그냥 이제 공제액을 좀 넓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 인원을 줄이는 이런 식의 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시급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보면 이제 이 세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게 명목 그러니까 최고 법정 세율, 명목 세율 가지고서 또 어떤 개인의 상속세 부담이 얼마냐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고 과세 표준은 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세율 체계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죠. 10, 20, 30, 40, 50%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40%를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율 부분에 너무 지엽적으로 우리가 천착을 하다 보면 더 큰 본질적인 어떤 과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야기가 조금 매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율은 지금 당장 시급성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의 범위의 측면에서 그렇고 지금 손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대 할증 프리미엄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건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 역시 뭐 예상대로 상속세도 이제 분야별로 논쟁의 이제 대립 구도가 달라지는데 공제는 대충 연구자들이 보면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워낙 안 바꿨다. 네. 자산 가치가 20배가 됐는데 어떻게 옛날 20년 전 공제를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해요. 세율부터가 이제 진짜 상속세 문제인 거예요. 저는 두 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어떤 우리 인류가 본질적인 사고에 절반 이상이 내가 이제 평생을 갖고 왔거나 아니면 올해 열심히 일해서 벌은 소득이나 자산의 5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에 한 본질적인 저항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주 이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이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에서 우리가 50%대 세율을 매기고 있지만 과연 이 세율을 수긍하고 글자 그대로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그게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올해도 증여가 얘기가 나오고 은행 창구비 PB 찾아서 컨설팅을 받고 세무사를 찾고 그렇습니다. 중산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재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30억 이상의 집들은 많고 채권이나 주식이 거기에 들어가고 일부 토지까지 있게 되면 100억대 재산은 이제 흔해졌습니다. 이분들이 절반을 내라는 요구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초부자니까 50% 내. 글쎄요,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실은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 세금을 내는 게 우리 사회에 맞아 하고 나는 내야 된다고 싫지만 그래도 내야 돼라고 최소한 공감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합니다. 그걸 그럼 감안하면 너무 제도가 높다. 현실을 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세금은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어느 국가 정책과 달리 꼭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납세자를 대변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정략적으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사전 증여. 이 증여를 해야 상속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50%는 현실에서 거부되는 세율이고 특히 재벌 쪽으로 가게 되면 경영권 승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네. 목숨을 걸고 뭐 감옥에 가더라도 가문의 재산은 회사는 지켜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율을 작게 보면 안 된다. 가장 우리 상속세 구조의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 없이 법률로만 높게 정한 것 때문에 계속 겉돌고 있는 문제를 이번엔 해결해야 한다. 급하지 않다뇨. 매우 급합니다. 예, 그 어렵네요. 네. 난제네요. 정말.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 네. 50% 최고 세율을 40% 낮추자라고 하는 안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말자. 이게 이제 갔다가 국회에서 이게 초부자 감세네 해가지고 이제 네. 부결이 됐던 거죠. 네. 뭐 제가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이게 가장 적확하고 정확한 퍼센테이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흔쾌히 납득할 수 있는 세율인가는 저는 그걸 쭉 어심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지금 약 40.5% 내에 남짓되는 것과 우리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정도 되는 이 갭은 어찌 보면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저리에서는 줄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 시급한 것인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공제를 일단 높이고 난 뒤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율 부분이 지금 자꾸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에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뜨겁네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전체 받은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해서 50%를 내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제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또 바로 전체 금액의 50%를 매기는 건 아니고 10, 20, 30, 40, 50을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부담의 다가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실효세율이라든지 유효세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내가 받는 전체 재산의 가치의 50%를 세금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보면 소득세율이 지금 45%죠. 45%인데 그건 국세입니다. 근데 거기 따라붙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입니다. 최고세율이. 그럼 거기도 50%거든요. 사실 아까 안찬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 50% 제가 무조건 그걸 따라서 맞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세법에는 50%의 세율은 이미 들어와 있다.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50%가 마치 진짜 절대로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돼, 다르지 말아야 될 세율인가라는 것은 조금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논의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화두를 던지자면 최근에 한국의 가장 백만장자 부자들이 한국에서 자산을 떠서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부자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한국이 꽤 많이 떠나고 있대요. 순유출 규모가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 이게 상속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본다면 상속세에 대한 높은 부담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던데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냥 이런 결과로만 본다면 이게 철학적인 논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가장 좋은 예가 우리는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밖을 나가잖아요. 네. 프랑스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벨기에 같은 데 가면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 같은 그 만드는 그 회사가 최고의 프랑스의 갑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뭐 세율이 이보다 더 높아요. 그래도 못 떠나는 거거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벌까 말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주제는 상속세지만은요. 네. 사실은 그 떠나는 사람들은 상속세가 아니고 증여세 얘기입니다. 상속세는 죽으면 내는 세금이 그건 죽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네. 사실 그분이 걱정스러운 건 증여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어떤 걸 두었는 거냐.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자산을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막기 위해서 출국세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출국세. 한국에서 떠날 때는 비행기 타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이주할 때는 네. 그 자산을 판 걸로 간주해서 세금 내라. 네. 그러니까 각 나라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맞습니다. 던져봤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우리가 우려해야 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자산가들이 어떤 사회적인 붐을 이룰 정도로 막 출국을 하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라서 좀 이제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하실진 모르겠으나 저희 사회예요, 4위 보세요. 예, 전 세계 4위라는 부분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치적인 이유일 텐데, 근데 영국과 인도는 이제 해외에 이주가 뭐 이미 보편화돼 있는, 특히 부자들의 경우 국경에 거의 뭐 경계가 없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외거든요. 한국은 되게 보수적이고 지역성이 강한 편인데 사업자들이 이분들이 대거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건
말씀대로 지금 상속세 부담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0년, 20년 후에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충분한 그런 동기를 주는 것 같다. 그 부분. 그래서 강남에 조그만 꼬마 빌딩 하나만 있어도 5, 600억 그냥 최소한 2, 300억일 겁니다. 조그만 빌딩 한 6, 7층, 7, 8층 돼도요. 그러면 이제 뭐 교수님, 김현중 교수님 공제 많다. 그래봐야 그 사람들한테 10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30억부터 50%니까 실효세율 다 따져봐도 40% 후반입니다. 거의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50%에서 조금 떨어지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저런 해외 이주에 유혹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눈치를 보겠죠. 갔더니 재산도 불리고 조태더라냐, 아니면 재산 결국 다 잃고 외롭대더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섣불리 대열에 참여는 못하지만 약간 위험 신호는 되는 것 같아요. 김현중 교수님. 근데 제가 조금 이 건과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 헨리 & 파트너스라는 데서 나오는 보고서가 지금 신뢰성이 없어요. 네,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지금 이제 인용했어요. 인용을 했어요. 네, 많이 예, 인용했어요.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현상이 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국에서 만든 지금 영국에서 본고지를 두고 있는 이민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텍스 저스티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민간 시민 단체가 있는데 영국에 있어요. 여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헨리 & 파트너스에서 나온 보고서가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그러면 방법론이라든지 소스라든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출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면 백만전자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적 백만전자입니까? 우리 하나로 따지면 14억 정도입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지금 한 13억에서 14억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그다음에 방법론도 지금 소스도 명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천 명이 나갔네, 몇백 명이 나갔네, 이렇게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은 일단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천만장자로 좀 용어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설에서 이 상속세 개편에 관한 토론을 참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이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그리고 또 요즘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오른 지금이 상속세 개편에 또 좋은 타이밍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